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박수로 또 어이구, 웬 박수? 팬들이 많이 오셨네요. 지금 보니까 고맙습니다. 팬들이 오셔서 또 방송을 직접 직관하고 계신데, 자, 오늘 지금 10시 15분에 윤석열 내란 혐의 12차 공판이 진행되는데 윤석열도 안 나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이거?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계속 배째라 전략이죠. 아, 이걸로 가는 겁니까? 자기 귀찮은 건 안 하겠다. 뭐 아. 수사도 안 받고 재판도 안 받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신청한 구속적 부심에는 또 나가서 출석하잖아요. 막 30분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네.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를 그냥 다 유린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 존중의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모든 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처음 보기 때문에 네. 아 진짜 이 어떻게 이럴 수가 날도 더운데 폭염인데 더 화가 나죠 지금. 더 열받게 만들죠. 더 열받게 안 그래도 만듭니다. 날 더운데 진짜.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29일 특검 출석 조사 네. 통보를 받았는데 이때도 안 나가는 게 아니냐.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것도 예. 그러면 그냥 구치소에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한 번은 저는 그게 이제 조은석 특검이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는 구속 피의자 신분은 없어요. 이제 이미 기소가 된 피고인인 거고 그렇죠. 앞으로 수사받을 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불구속 피의자의 신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돼요. 네. 이게 강제로 끌고 오려면. 근데 아. 세 특검 중에 누구 한 명은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법원에서 계속 불출석하니 수사에 예. 아예 협조 안 하니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야말로 끌어다가 앉혀놓는 인치를 해서 예. 법에 계속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법이라는 게 사실은 좋게 말할 때 안 들으면 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국가 권력에 힘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체포영장 집행했을 때 그 모습, 관저에서 농성하고 이럴 때 공수처와 경찰 어떻게 보면은 특공대의 모습도 좀 보이기도 했었고 가서 사실상 끌어내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다시 한번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뭐 조사받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고. 우리가 옛날에는 국가라는 제도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모여 살다가 그게 부족 정도 됐을 텐데 부족 사회에서 국가로 이행되면서 네. 국가에서 제정하는 법에 강력한 힘을 부여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 질서를 어그러뜨리거나 말을 안 들으면 강제력을 부여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같은 사람이 국가라는 시스템이 만약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자꾸 나온다. 아니면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상당수가 국민의 상당수가 저렇게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국가라는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힘을 준 거란 말이에요. 네. 국민들이. 그럼 국가가 제 기능을 해야죠. 이거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데 대한민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대한민국이 바로 서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현장이네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윤석열 그야말로 끌어내서 조사를 받게 해야 된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할 때 그러면 국가는 이렇게 그래? 할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누가 센지 한번 해볼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네요. 만약에 윤석열의 이런 전략이 먹히고 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그러면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와서 그럼요. 법을 계속 유린할 거다. 네.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9일 윤석열 보러 이제 나오라고 한 김건희 특검의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공천개혁 의혹 사건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바로 20대 대선 토론회 당시 네.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발언. 이 내용도 아마 조사가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것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네. 김건희는 손해만 보고 나왔다라고 맞아요. 한 발언이 지금 확인된 팩트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네. 당시 발언을 할 때 윤석열의 고의 여부입니다. 음. 알고도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냐. 네. 근데 부부간에 모르기는 쉽지 않죠. 모르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돈이 걸려 있는 문제고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 뭐 김건희 얘기해줘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 관련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막 얽혀 있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걸 다 처리하려고 했다. 이거 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그때 그 증권사에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식 매매 내역을 제출했는데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일부만 제출한 맞아요. 거잖아요.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그러니까 그래 자료도 저렇게 부분적으로 잘라서 제출할 정도면 아하. 알았던 것으로 추정은 되죠. 그렇네. 예, 그렇잖아요. 정말 윤석열이 몰랐으면 다 그냥 내지. 그냥. 자료 제출할 때 싹 다. 통으로 냈죠. 맞아요. 근데 잘라서 냈단 말이에요. 일부분만. 그렇기 때문에 알고도 거짓말한 거로 지금 추정은 되는데 네. 불러다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 문제가 항상 걸리잖아요. 네. 보통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데 그래서 원래 그대로 하면 내년 8월 4일이면 공소시효 만료가 돼요. 내년 8월 4일. 예, 왜냐하면 올해 말고 내년이에요? 올해 올해죠, 8월 4일 예. 참 다음 달. 예, 다음 달. 달이면 8월. 원래 만료가 되는 거죠. 네. 대통령의 재직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멈춰 멈추고. 있다가 퇴임 이후에 그러니까 파면 파면 이후에 이후에 다시 진행된 거. 근데 요번에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멈추죠. 공소시효와 관련한 규정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특검법이 통과되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 사실은 이 수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유죄로 판단이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다. 네. 결국엔 뭐 최종심까지 가서 그러면 당선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2년 대선 때 네. 선거비를 쓰고 보전 받았던 금액 400억. 대략 한 420억 정도 420억 되는데 인가요? 그걸 국민의힘이 다시 토해내. 국가에 반환해야죠. 이른바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의도 당사 팔아야죠. 뭐. 그러게요. 여기 여의도 당사에 뭐 잘 된다고 하던데. 그거 사서 예. 많이 올랐어요. 올랐다고 하던데. 건물 가격이. 그걸 팔아서 토해내는 상황까지 유죄 확정이 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 갈 수 있다. 그러면 봐야 된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 이른바 해체 내지는 분당의 가능성이 훨씬 올라갈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되는 게 서로 친윤 반윤 같이 살기 힘들어. 살기도 싫어. 싫지. 근데 왜 못 헤어져요? 이게 재산. 재산이 너무 많아. 분할해야 될 재산이. 근데 먼저 뛰쳐나가는 사람은 그걸 다 포기하고 뛰쳐나가야 그렇지. 되잖아요. 예. 근데 420억을 반환해야 돼서 당사도 팔고 당의 네. 재산을 이렇게 저렇게 다 팔아서 국고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남은 재산이 거의 없으면 쉽게 헤어지죠. 그렇게 나비 효과처럼 그렇게까지. 뒤도 안 돌아볼 거려. 그 중요한 이 수사입니다. 이거 중요한 수사다라는 거 짚어드리고 김건희도 이제 어제 보니까 특검에 얘기해가지고 뭐 협의를 해야 된다. 특검과 네. 소환 조사 관련해가지고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이제 아프니까 좀 이걸 쪼개서 수사를 하자, 조사를 하자 이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이유로 출석을 안 할까봐 예. 특검에서 보름 전에 출석 통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빨리 하는 게 이례적입니까? 이례적이죠. 보름 전에 보름 전 그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하루 이틀 아니면 길어야 예. 사나흘 후에 출석하라고 알려주는데
보름 전에 알려주면서 8월 6일까지 건강관리 잘해서 그때 아프지 마세요. 라고 예. 일찌감치 알려주니까 김건희 측이 제가 8월 6일 아플 예정인데요.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름 전이니까. 출석하겠다고 해놓고 이런저런 조건을 제가 평소에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6시 이후에는 조사 안 받고요. 뭐 그리고 네. 하루에 한 건에 대해서만 조사받고요. 그리고 한 번 조사받으면 사나흘 쉬어야 되고요. 조건을 자꾸 붙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조건 붙이는 게? 그거는 이제 구속 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예. 법원에서 기각 당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왜요? 어떻게요? 아니 김건희 특검만 해도 지금 예. 그 수사해야 될 사안이 16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가지만 받는다고 치면 하루에 한 개씩 끝내도 16번을 출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나흘 간격이면 두세 달 걸리잖아요. 그러면 두세 달에 걸쳐서 수십 번을 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 그때 가서 영장 청구를 하면 그렇게 변명할 거 아니에요. 제가 수십 번 꼬박꼬박 출석했어요. 앞으로 재판에도 꼬박꼬박 출석할 것이고요. 근데 퇴근했어요. 굳이 저를 도망갈 거라고 해서 구속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거든요, 결국엔. 그렇네.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라는 사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번의 출석을 특검에 하게 되는 형태로 하자 이걸 주장하는 건데. 꼼수가 들어있네. 예. 그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특검도 그거 안 된다고 어제 선을 확 당연히 안 긋더라고요. 되죠. 누구 맘대로 택도 없다 그러겠지. 택도 없다고. 이랬던 적은 없죠. 만약에 그랬던 적은 한 건만 하고 사흘 쉬었다가 또 한 건 이런 식으로 없어요. 없었죠. 그런 경우 없어요. 예. 그거 소환식이나 네. 그 한번 불러서 조사하는 시간은 네. 수사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왜 피의자가 결정을 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네. 소리죠. 예. 말도 안 되고 8월 6일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그때 바로 뭐 체포되거나 예. 구속영장 뭐 청구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한 얘기도 번 있는데. 조사하거나 많으면 한 두 번 정도 조사하고 구속영장 치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구속영장은 어떻게든 칠 것이다. 예, 예.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런 얘기 그게 아마 주요 사유가 뭐 중대성도 그렇죠. 있겠지만은 사유가 있을 텐데 지금 보면은 측근들이 막 이제 도망가고 막 이러고 있고 네. 이런 모습들이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청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증거인멸이 지금도 되고 있잖아요. 지금 되고 있다. 김예성 안 들어오고 있죠. 음. 주변에 핵심 관계자들 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종우 씨도 한 번 출석했다가 두 번째 출석에는 불응했다고 알려진 것 맞아요. 같은데.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긴 했는데. 예, 어제 뭐 그러니까 이게 조사받았는데. 퐁당퐁당 나오고 잘 안 돼요. 이 수사가 효율적으로 안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외국 나가서 안 돌아오는 거는 가장 최악의 케이스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6천만 원이 넘는 목걸이를 건지는 본인이 갖고 있다가 잊어버렸다고 변명을 하고 김건희는 제가 잊어버려서 나는 아예 보지도 못했다는 못했다.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예. 그게 상식적으로 통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게 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네.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구속 사유는 지금 차고 넘쳐요.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 그래요. 영장이 청구가 되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우리 보담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 듣고 이런 댓글과 함께 슈퍼챗 주셨네요. 자기가 프로야구 선발 투수야 무슨 3, 4일 휴식하고 나와. 그렇죠. 프로야구에 또 이제 비유하셔가지고 그치 선발 투수 아니지. 재밌네요. 댓글 재밌게 쓰셨네요. 자, 근데 김건희 수사를 좀 저희가 속보도 보고 오면 제일 속보도 많이 쏟아지고 제일 뉴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지 참 이거 궁금한데 특검이 나토 순방 때 논란이 불거졌던 민간인 탑승 그리고 이제 고가 목걸이 그때 이제 빌려서 했다라는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고가 목걸이 딱 재산 신고에 없던 이거 뭐야 했더니 뭐 지인한테 빌려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궁색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수사 선상에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 그러니까 요즘에 그때 당시에 불렀던 별명이 나토 신씨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신모 씨, 신 씨가 유명한 한방병원 원장인데
이 관용요건 발급 불법 여부와 더불어서 신 씨가 뭐 김건희 명품 쇼핑 대행했다 이런 의혹도 있고 이런 게 지금 수사 선생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와. 보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부자 엄청 좋아해요. 아 부자를 좋아해요. 부자 엄청 좋아해요. 오. 그러니까 뭐 당시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하고도 부부 모두 친하게 지냈던 것이고 주변에 보면 부자들을 좋아해요. 그래요? 이원옥 비서관의 처갓집이 뭐 방금 말씀하신 예. 대로 이현모 아주 비서관? 유명한 한방병원이고 그렇죠. 이원옥 비서관 자체도 신고한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재력. 그 배우자는 그야말로 이제 이원옥 비서관의 많은 재산은 처가 쪽 재산인 거죠. 네, 이원옥 사실은 비서관. 예, 네. 배우자의 재산인 거지. 배우자의 사실은. 예. 재산인데 그때 이제 임기 초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때 민간이 탑승했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근데 그 유야무약 뭐 이렇게 넘어가더니 그 뭐 명품 쇼핑 대행 이 문제도 그냥 흘러갔는데 이것까지 들여다본다. 이거 보면서 저는 꼼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것까지 다 들여다본다고? 나토 순방대 착용 목걸이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목걸이도 예. 아니 누가 목걸이를 빌려서 차고 가요. 아니 무슨 정말 연예인이야? 무슨 협찬 받아서 광고 찍을 때 잠시 착용했다가 연예인들 그렇죠. 그렇게 촬영 하죠. 끝나면 돌려주는 돌려주죠. 시스템이에요. 진짜 연예인 줄 알았나 본인이? 근데 그럴 리는 현실적으로는 만무하고 예. 누구한테 받았거나 아니면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그 전에 샀거나 뭐 어디선가 생긴 돈으로 샀거나 둘 재산 중에 신고, 하나 아니겠어요? 누락. 예. 좋게 보면 뭐 신고 누락일 수도 있지만 이걸 어디서 빌렸을까라는 의구심. 그러니까 이게 또 뇌물이 아닐까라는 또 의혹도 생기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건진법사 통해서 이 목걸이 예.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통일교 쪽에서 예. 구입한 목걸이를 거의 뭐 전달 받은 거 아닌가라는 정황까지는 나왔잖아요. 근데 의심이 들 정도로. 거기서 받은 사람이 딴 사람이 주면 안 받겠어요? 그렇네. 그래서 이 목걸이 이것도 좀 어떻게 됐냐. 그때 이제 6천만 원 정도 되는 목걸이. 그거는 팔찌도 1,500만 원 정도 되는 팔찌. 야, 저는 그렇게 비싼 장신구 목걸이 팔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비싼 게 있나요? 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물건은 예. 사실은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크기가 큰 게 나요. 그렇죠. 먹을 거 정도만 딱 이게 딱 정리가 되더라도 단위가 다른데 그렇죠? 아니 근데 예. 그래도 2012년 봄에 결혼했으니까 공직자의 와이프를 10년 넘게 했잖아요. 네, 네. 검찰총장 와이프도 했고 이제 심지어 대통령 와이프도 됐는데 공직자 배우자의 자세는 일도 없어요 정말. 아니 그래 누구한테 몰래 받아서 이따 손 치더라도 그게 해외 순방 가면 연일 언론이 따라붙고 예, 예. 다 비춰질 텐데 그걸 자랑스럽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네. 이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어떻게 또 예쁘게 나올까? 얼마나 좋은 걸 내가 하고 있는 걸 보여줄까? 이런 생각만 한 게 아닌가? 공직자 자세가 아니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통일교에서 받은 걸로 이제 보이는 김건희 이제 선물용 샤넬 가방 영수증 이것도 김건희 특검이 확보했고 네. 목걸이 영수증도 확보했고.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조직적으로 2번에 걸쳐서 국가의 선물을 최소 2번 네. 그건 김건희한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통일교와의 연관성 이거는 크게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통일교의 해명하고는 상충되는 증거가 나온 거죠. 사실은 뭐 샤넬백, 목걸이 모두 윤 전 예, 본부장 개인 개인 차원에서 카드, 예. 한 거다. 그러면 그 영수증이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게 윤 본부장 집에서 나오면 몰라. 그렇지. 개인 맞아요. 차원에서 구매한 거라며. 네. 통일교 본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그 영수증이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야말로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 제목이네. 네가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변명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이제 개인 카드로 쓴 게 회사 일 때문에 썼다 그러면
내 개인 카드 썼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산을 받고 예, 비용 처리하죠. 이런 절차가 있는데 딱 그 모습이잖아요. 네. 그런데 통일교 차원에서는 몰랐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고 결국 이제 통일교 민원상 해결을 위한 선물 구입, 청탁, 뭐 캄보디아 얘기도 나오고 YTN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 연관된 그게 아니겠느냐 이 선물 이런 것들이 이게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규명해야 될 것 같고 또 집사 게이트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김혜성 씨 이제 배우자가 나왔더라고요. 네.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은 이 아내 조사는 이뤄졌고 김혜성 씨 조사해야 되는데 귀국 의사를 밝혔다 그래요. 귀국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글쎄요, 있던데. 그냥 아니 귀국하겠다는 얘기는 김혜성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초반에도 귀국한다고 했죠. 근데 제가 그때 안 들어올 거다 아마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때 예. 들어온다 그랬으면 진작에 들어왔어야죠. 그래서 이 배우자가 베트남에 이제 가서 아이들을 돌보던 김혜성 씨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둘 다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나가봤더니 그 주장대로 하면 일단 와이프가 먼저 베트남으로 출국을 해서 그렇죠. 그런 얘기겠죠. 아이들을 돌볼 상황이 되면 김혜성이 들어오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둘 다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 시간 벌기 하겠다는 예. 건가요? 이렇게 뭐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 안 들어오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게 참 집사 게이트라고 이름 붙여진 게 이제 돈 문제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런 카카오 모빌리티나 HS 효성, 한국증권금융 뭐 이런 데서 184억을 막 투자해가지고 모아서 IMS 모빌리티에 줬다. 근데 그 중에 46억 원은 이노베스트 코리아? 그러니까 이 회사에 흘러간 걸로 보이는데 봤더니 집사 아내 김혜성 아내 이 정 씨가 유일한 또 사내이사로 또 돼 있더라고요. 이 회사 이상하다. 결국 김혜성이 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어떻게 그건 보십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예. 김혜성 명의로 되어 있던 구주,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네. 발행됐던 주식 4.64%를 김혜성의 배우자가 유일한 이사인 회사로 넘겨서 구주 매출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대가로 46억 원은 그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받았다는 건데 그렇죠.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냥 김혜성이 받은 거지 그거는. 네. 그냥 김혜성이 받은 거다. 네. 46억 원. 근데 이번에 그 IMS 예. 모빌리티의 뭐 효성, 카카오, 한국증권금융, 키움 이런 데서 투자한 방식을 보면 이 사람들도 알았어요. 이 깨름직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왜요? 왜냐하면 그런 대기업에서 IMS로 바로 돈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모펀드를 운용사. 거쳐서 들어갔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예.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결성하는 펀드에 돈을 집어넣고 네. 그 펀드가 IMS에 돈을 투자하는 형태로 갔는데 보니까 이 오아시스 P에서 결성한 그 펀드 그게 뭐 이용가 사모펀드던데 그 펀드는 사실상 IMS에 투자하는 돈이 그게 다예요. 그걸 위해서 만들었죠. 네, 그걸 위해서 만든 펀드예요. 그리고 그 사모펀드 운용사 자체도 네. 2021년도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운용사에다가 그 관리하는 자산, 그러니까 운용하는 자산, 네. 보통 이제 AUM이라고 합니다. 금융계에서는 Asset Under Management, 그러니까 운용하고 있는 자산도 네. 전부 다 해서 한 650억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운용사예요.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IMS에 투자하기 위해서 결성된 사모펀드인데 이게 떳떳하면 효성이나 카카오에서 바로 IMS에 투자를 했겠죠. 그렇네요. 근데 중간에 사실은 별 의미도 없는 그 사모펀드. 비이클을 예. 이른바 도구를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펀드에 돈을 집어넣으면 그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수수료를 떼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떼죠. 네. 그러면 뭐 합쳐서 184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일단 사모펀드 운용사에 일단 기본적으로 1, 2%의 운용 보수는 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억 8천이랑 3억 6천 뭐 한 2, 3억은 떼는 거야. 네.
통상 그런 걸 왜 해요? 바로 투자하지. 그냥. 바로 투자하지. 왜 중간에 커미션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그러니까 정말로 운영을 잘할 능력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아서 뭐 이 사모펀드 운용사가 네. 여기도 투자하고 저런 벤처 기업에도 투자하고 이런 펀드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런 쓸데없는 절차를 만든 거로 봐서 효성, 카카오, 뭐 한국증권금융도 네. 돈을 바로 IMS에 쏘기에는 왠지 깨름칙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거야. 아, 그래서 사모펀드에서는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바로는 안 드러나죠. 그렇지. 적어도 효성이나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는 네.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구나까지만 아는 거죠. 그렇네. 그걸 해서 뭐 사모펀드 투자했고 거기서 이제 알아서 투자해서 뭐 돈을 불려준다 이런 개념일 텐데 봤더니 이게 뭐 IMS 모빌리티를 위한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 거쳐가는 하나의 그냥 정거장처럼 쓰였으니까 이것도 중요한. 일단 제가 보기엔 뭐 김혜성의 조사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오아시스 P의 그 운영력 내지는 대표를 불러서 네. 조사를 해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이거 부탁해서 우리가 그냥 커미션 일부만 받고 그래서 사실상 IMS 투자를 위한 펀드로 만든 거다라고 진술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IMS 모빌리티에 왜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도 지금 이제 회사 뭐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관계자들 조사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과연 누가 있었겠느냐? 집사라고 하니까 주인을 위해서 또 일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투자한 회사가 일단 효성의 부회장은 입국을 안 하고 있고 거기도 외국에 계속 나가 있는 상태고 네. 카카오의 김범수 전 의장은 몸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대리인이 출석해서 조사를 카카오 받았는데 모빌리티, 예. 아직까지는 뭐 정당한 투자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못 버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집사 과연 누굴 위해 봉사한 집사였느냐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 이제 통일교 이 윤모 씨 수첩을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첩을 봤더니 뭐 윤석열과의 독대 일시 시간과 대화 내용이 상세히 기재가 돼 있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김건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있고, 야 이거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느낌도 좀 들고요. 이거 크네요. 큰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윤 본부장이 통일교의 총재가 아니었잖아요. 한학자 총재.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고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메모를 해놓고 또 흔적을 남겨놔야 돼요. 박근혜 때 안종범 그렇죠. 생각이 나네. 그때 수첩 안종범 수첩. 그렇죠. 조직의 장은 어. 그런 메모 잘 안 남겨요. 본인이 결단해서 실행하면 되니까 결국엔 종국적으로는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안 그렇죠. 음. 보고도 중간중간 보고도 상세히 해야지. 그렇네. 그리고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됐을 때 나 내 책임이 아니야. 다 보고했고 내가 다 지시받아서 한 거야. 네. 라고 하기 위해서라도 메모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 그래서 이 메모의 신빙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뭐 독대 시간이 1시간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적혀 있고 또 건진법사 등을 통해 여러 현안의 정확한 정황도 이 수첩에 들어 있고. 그럼 특검팀은 이걸 보면서 따라가면 되겠네요.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이고 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그럼요. 과정. 예. 아니, 그러면 근데 어려운 수사가 아닐 수도 있겠고. 밝혀지는 행적 곳곳마다 네. 이 부부는 정말 돈을 좋아하는구나. 아니 보통 그게 윤 본부장을 만난 게 네. 대선에서 당선된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죠. 하지만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른바 그 통일교가 종교 단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기업 성격이 더 강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저는 통일교보다는 통일그룹으로 부르는 게 맞아 보이는데 예. 많은 사업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사업을 하고, 예, 네. 하고 있습니다. 자산도 어마어마하고 사실은.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안 네. 만날 것 같아. 야, 만날 사람이 따로 있지. 그걸 독대를 하냐? 그거 안 만날 것 같은데 여긴 또 만나. 만나서 별 얘기를 다 해. 네. 그것도 한참 만나요. 의례적인 만남도 아니잖아요. 진심이야, 맞나? 진심이야, 진짜. 돈의 진심이야. 돈의 진짜. 진심이야 결국. 그래서 이 수첩에 담긴 내용 중에 눈길을 끄는 부분이 2022년 11월 말에 윤 씨와 전성배 씨가 서울의 호텔 중식당에서 만나서 그때 이제 건진법사 전 씨가 김건희에게 전화를 직접 걸었고 통일교 현안인 YTN 인수와 또 캄보디아 개발 사업 등에 대해 청탁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수첩에 이제 윤 씨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눈길 끄는 부분이 권성동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배석했다. 네.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 두 사람은 다 이제 배석한 적이 없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첩에 이렇게 남겨져 있다. 권성동 윤한홍 이름까지 나와 있다. 이게 파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고. 아니 윤 씨가 이 두 사람이 없는데 일부러 거짓말로 있었다고 적기는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없어 내가 누굴 만났는데 내 옆에 김용남 전 의원이 있었어 이렇게 적어놓고 일기장에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굳이?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진짜 배석이 맞다면 네. 야 역시 건진과 통일교가 센 거네. 윤핵관의 실세가 배석을 할 정도면 만약에 진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 그렇네. 이 파장이 점점 커질 것 같고 권성동 의원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긴 했지만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뭐 300만 표가 통일교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 수사 특검의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의원의 일정은요. 네. 사실은 그 보좌진들도 많은 경우에는 알죠. 음. 근데 공식 일정은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개적으로 어느 행사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축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정은 다 아는데 만약에 건진하고 통일교 관계자가 만나는 자리에 같이 나갔다고 하면 이거는 보좌진 몰래 만났겠죠. 근데 일정은 그때 빌 거예요. 공식 일정은 비어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공식 일정을 일단 확인하면 그 만났다는 시간대에 공식 일정 뭐 어디 관계 있으면 그건 아닌 거고. 그렇죠. 공식 일정이 비어 있다면 일단은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그리고 2022년 연말 정도면 네.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무지하게 바쁠 때예요. 왜냐하면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실세라고 소문나면 만나자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민원 청탁을 비롯해서 한 번만 만나자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일정이 빽빽해. 하루에 뭐 15개, 20개씩 소화해야 돼. 네. 근데 그 시간대 앞뒤로 다 비어 있어? 그러면 이게 이상한 거죠. 진짜 이상하네. 다른 날과 비교해봐도 또 비어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예. 의원회관에서 만나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다 뭐 갈 수가 없어. 여기저기 다닐 수는 없어요. 그냥 그리고 아쉬운 사람이 찾아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의원회관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네. 시간이 되니 와라 그러면 거의 뭐 1, 20분 간격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아련하고 돌아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줄 돌아가는데 서서 만나죠. 예. 실세들은 그래요.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친박 실세들은 그랬으니까 줄 서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의원회관에 그 시간에 없었는데 일정이 앞뒤로 공식 일정이 다 비어?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건. 그렇네. 이거 진짜 그 수사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수사를 해 갈 수 있겠네요.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의원님도 바쁘시잖아요. 찾아온 사람이 많죠. 현역 때 바빴죠. 아니 그때는 제가 원내 대변인을 하느냐고 맞아요. 아침 뭐 브리핑하고 뭐 중간 중간에 언론 인터뷰 이런 일정이 많았고 그리고 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아침 일찍이나 저녁엔 또 지역구 일정 특히 그렇지. 수도권은
국회에서 가까운 의원들은 중간중간이라도 갔다 와야 되니까 네. 바쁘죠. 근데 네. 실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바쁘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빠지실 것 같고 수첩 파장이 점점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코인왕 존버킴 박모 씨 예. 수사 기록을 검찰에 요청해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뉴스도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왜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그러니까 김건희가 콕 집어서 김영선 지역구에 해야 된다라고 했던 김상민 전 검사가 이 박모 씨 존버킴 한테 차량 이용 대금을 지원받은 정황까지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수상하다라는 건데 왜 이 기록을 또 받았을까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창원의 네.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김상민 당시 검사를 그렇게 챙기는 게 조국 수사 열심히 했다. 근데 그때도 예. 저건 이상한데라고 했어요. 왜냐면 조국 수사에 뭐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렇게 끔찍이 챙긴다고 그리고 공천에 실패하니까 바로 국정원 원장 특보로 국정원장 특보요. 대단해요. 그래요. 그게 그냥 특별 보좌관이라 그냥 의원 보좌관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실세인가요,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 그 전에 보니까 제가 그 전에 그 국정원장 특보 하던 분하고 만날 일이 있어서 했는데 이게 관용차에 운전기사에 수행 비서까지 있더라고. 특보인데? 예, 특보가. 이상하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특보가 이거 장난 아니네. 그러면 진짜 잘 챙겨준 거네요. 엄청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저건 이상하다. 무슨 조국 수사 때 애를 많이 썼다고 저렇게 챙긴다? 저건 말이 안 말이 안 되는데. 된다.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존버킴이 등장하니까 아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예. 존버킴. 코인왕이라고. 코인 그리고, 일종의 예. 코인 사기를 친 거잖아요. 예. 코인 사기를 친 사기범인데 하필 김건희가 그렇게 끔찍하게 챙기던 김상민 전 검사가 네. 존버킴으로부터 자리요. 대략 카니발 4천만 원 4천만 원, 예. 상당이라고 하는데 그걸 제공받았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김건희, 김상민, 존버킴이 뭔가 같이 일을 도모했던 거 아닌가? 라고 하고 같이 일을 하고 네. 중요한 내용을 많이 알아. 어. 김상민 전 검사가. 예. 그래서 김건희가 이렇게 끔찍하게 챙겼던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고 그래서 이른바 일각에서 얘기하는 코인 갖고 크게 한 건 하려고 했다라는 이른바 퀸비코인? 예,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조금씩 나왔었죠. 그러면 이게 존버킴하고도 연결되는 스토리인가? 라는 의심이 들고 코인까지. 네. 이게 뭔가 이제 고구마 줄거리를 하나 딱 잡은 느낌이야. 이게 왠지 야, 이거 큰데요. 딱 손을 넣는데 줄기가 잡혔어. 땡기면 이거 줄줄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특검도 사실은 바쁘기 때문에 허투루 수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수사 기록도 수사할 거리를 넘겨받아서 보는 예. 것인데 이 존버킴 관련해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전 그런 생각했어요. 존버킴이 밀항 시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네. 또 형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밀항 관련된 루트 때문에 이기훈과 연결된 건가 생각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김상민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네. 이상하다. 좀 뭔가 의심이 되는. 이게 발전한다 이게 돈에 대해서 부동산, 주식, 코인까지. 요즘에 그러니까. 코인 시대로 가니까 또 코인까지 가는 겁니까? 돈에 정말 진심이에요. 너무 대단하다 진짜. 돈을. 그럼 이거 수사하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려운 수사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제 해봐야죠. 해본 입장에서. 네, 해봐야죠. 해봐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좀 수사한 건 확실하다. 그럼요. 냄새가 풀풀 나죠. 냄새가 풀풀 난다. 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그 지점입니다. 코인왕 존버킴 등장한 거, 김상민 얘기 나오는 거 계속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불출마.
역시 네, 불출마 쪽으로 기우는군요. 네. 주위에 그 출마를 권유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국힘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하는 김근식 교수가 그렇게 출마해야 된다고 역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측근이라면 말리겠다. 출마하지 말라고. 출마하지 말라고 말리겠다. 지금 출마한 상황이 아니다. 당선 가능성도 낮지만 아유. 당선이 돼도 이 사람들 1년을 가지고. 못할 거다. 내년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그렇네요. 상황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동훈은 뭐 총선도 비대위원장으로 참패하고 그렇네. 패장. 예, 이게 계속 패장으로. 어떤 패배 아이콘이 될 가능성이 아. 높아서 출마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랬는데 네. 그렇게 결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당대 룰 자체도 지금 당원 80, 국민 20 뭐 이렇게 돼 있던데 네. 어쨌든 지금 당원들 보면 통일교가 있을지 신천지가 있을지 뭐 개신교, 세이버 코리아가 있을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당원 구성 자체가 불리한 싸움이기도 하고. 불리한 그렇죠? 싸움이죠. 한동훈 입장에서 룰부터 바꿔야 돼요. 룰부터.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이번이 아니고 다음번 전당대회 음. 출마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당원 국민 여론조사 5대5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른바 역선택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는 빼고. 오픈해서 묻는 그런 식으로 룰을 바꾸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의 룰 갖고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쉽지 않다. 지금 보면은 전한길, 뭐 김계리 얘기도 지금 언뜻 나오고 있고 김문수 출마 선언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주진우 의원도 출마 아니 선언을 그러니까 하고. 내가 방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예. 전환기 김계리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아니 주진우로 부족해요? 아니 이른바 친윤 쪽에서는 예. 주진우 의원도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봐요. 주진우 의원까지 나왔고 지금 보니까 나와 있고 김문수 뭐 장동혁 뭐 지금 보면 이른바 이제 언더찐윤 얘기도 우리가 많이 했었지만은 언더찐윤의 표를 받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예. 그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다 다 나오고 나올 하겠지만, 수 있어요. 결국에 결선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오긴 하지만 뭐 합종 연행이 이뤄질 것 같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의심스러운 게 028007070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 경로설 다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주진우 의원의 출마 선언.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예. 부산 초선이잖아요. 그렇죠. 웬 당 대표? 정말? 그렇네. 웬 최고위원도 당대표? 아니고, 최고위원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경로했다는 그 회의 마친 다음에 이 7070 그 번호로 법률비서관한테 주진우 비서관한테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44초 그 정도 통화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근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 의구심 좀 들고 경로했다 그러면 화가 엄청 나 있을 텐데 막 쏘아붙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화난 그 윤석열이 기억을 못 한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은 네. 램 형태들이 많아요. 램 형태. 랜덤 액세스 메모리. 휘발성 메모리가 이게. 왜 다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이거는?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까? 주진우 의원까지 나와 있는 국민의힘. 근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계속해서 어제 보니까 나는 오라는 얘기 못 들어서 의총 못 갔다 그러고 있고 뭐 당에서는 뭐 불렀다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희한해요. 혁신위를 꾸려서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거죠. 말겠다는 겁니까 결국? 윤희숙 혁신은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도저히 앞으로 못 갑니다. 아니 끝났어요. 이제 그냥 사실상 끝난 거예요. 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끝난 거예요. 아니 그냥 뭐 한 게 없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예.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몇 시간 갔나요? 하루 이틀 갔나? 뭐 하여튼 혁신위를 꾸려보기도 전에 끝났고 명단 나오고 예. 막 그러다 끝나버렸고. 윤희숙 혁신위는 명단까지는 나왔는데 그리고 끝난 거고. 이 보세요. 예. 이제 전당대 그 출마자 후보 등록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냥 전당대 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혁신이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예, 곧 이제 새 당대표 네. 되는데 거기서 하면 되지. 네. 뭐 이렇게 그게 끝나버린다.
자, 특검이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속보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또 이제 특검이 파헤치고 있는 모습이고 윤희숙 위원장이 이런 얘기 했네요. 국민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 그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데 이 창문이 닫히면 저는 우리 당이 이제 패족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상황을 정확하게는 못 보고 있네요. 왜요? 그 창은 이미 닫혔는데 뭘 닫히고 있다고 그래. 이미 닫혔어요. 이미 닫혔다. 이미 끝났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는 다 이제 보고 있는데 윤희숙만 못 보고 있는 현실 정리를 해보고요. 자, 오늘 김용남 의원과 함께 현안들, 특검 현안들 특히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봤고 가시기 전에 그래도 코인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경제 통이시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것도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좀 분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존버 킴이 한 거는 그냥 그냥 이른바 코인이고 우리가 얘기했던 코인. 뭐 흔히 잡코인 내지는 알트코인이라는 거를 해서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 메이저가 아니고 네. 한 거죠. 근데 코인도 발행을 하려면 이른바 백서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뭐를 근거로 해서 네. 어떻게 운용되고 뭐 그래서 어떻게 가치를 유지한다라는 그 백서는 만들어야 그래도 코인 거래소에 이른바 되나요? 상장이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허접한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뭐 그냥 그럴듯하게 대충 만들어서 상장시키고 그 한탕 해먹고 뭐 이런 그렇죠. 그냥 그리고 끝나는 경우 투자금 받고 그냥 뭐 끝나고. 존버킹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 안정적인 코인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거는 미국에서 이미 법안이 통과돼서 대통령의 서명까지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1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와 연계되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코인을 발행하는 만큼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를 보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93일 이내에 국채 그러니까 단기 국채 우리식으로 따지면 3개월물 내지는 달러를 보유하고 그걸 근거로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에 꽤 여러 종류가 발행되어 있죠. 뭐 테더나 맞아요. 많이 들어봤죠. USDC 그 서클이라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USDC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그 두 개죠. USDT, 테더하고 USDC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미국의 의도는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계속 끊임없이 발행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사줄 수요를 만들어내겠다. 왜냐하면 코인을 발행하려면 있어야 되니까. 국채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달러보다는 대부분 국채를 살 거예요. 왜냐하면 국채는 이자가 붙으니까. 그렇네요. 현금 쌓아두는 거. 그렇죠. 지금 미국 단기 국채도 연 이율이 대략 4.3% 내외거든요. 아주 높네요. 높아요. 미국 이자율이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예금 우리보다 생각하면 진짜 높네요. 1년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1조의 코인을 발행해. 그러면 1조 원 어치의 국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국채가 1년에 이자가 4.3%부터. 그럼 이 발행사 입장에서 1년에 기본적으로 430억 원의 이자 수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괜찮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활성화되고 규모가 훨씬 커질 거다. 뭐 앞으로 3년 이내에 한 3년 이내에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10배 이상 커질 거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미국이 하면 사실 우리도 안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그 편의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달러 송금을 국외 송금을 한다 그러면 2, 3일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비용도 꽤 많이 들어요. 수수료.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많이 떼요. 그거는
국가 간의 송금에 있어서는 기존의 스위프트라는 거를 이용하는데 네. 그게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거의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면 점점 그렇죠. 그걸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바로바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달러 가치만큼 보존이 된다고 하니까 활용도가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달러처럼 쓰는 거네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발하게 쓰는데 우리는 안 쓴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한다고 할 때 그 미국이 수출하는 업체 자체가 결제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우리도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 시장이 점점 잠식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른바 통화 주권이 점점 위축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달러 쓰는. 네. 그럴 바에야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어서 하자. 이걸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BTS 뭐 블랙핑크 공연이 인천이나 서울에서 열리는데 네. 그 티켓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외국 관광객들이 그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사용하는 범위가 점점. 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 이제 예. 앞으로 심의를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미국이 이미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하긴 어려울 거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사실상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통화와 같은 가치를 인정받는 일종의 금융 상품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금융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여전히 발권력을 독점하면서 본원 통화를 공급하겠지만 이른바 통화 승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좀 한번. 그러니까 풀어주세요. 통화 승수라는 건 예. 본원 통화, 그러니까 M으로 표시하는 그게 한국은행이 발권을 하면 그게 막 거래를 거치면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시중 통화량이라고 우리가 통계를 뽑는 M2 광의의 네. 통화 이게 본원 통화가 뭐 100원이 발행됐을 때 M2가 얼마로 늘어나느냐 요거의 관계가 통화 승수거든요. 네. 근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실상 원화와 같은 공신력을 인정받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M2가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더 이제 풀리는 효과가 통화 승수가 커진다. 높아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중 통화량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경제 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사실상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지만 문제는 M2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늘어.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지금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네. 그 최소 자본금 5억만 있어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여기저기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하겠네요. 늘면 예. M2가 한국은행의 예측치 내지는 기존의 통화 승수보다 훨씬 높아져서 M2가 크게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시중의 광의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떤 부작용도 생기냐?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해요. 예. 인플레이션 예. 효과 사실상 그러니까 네.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아무도 그런 얘기를 지금 언급을 안 하는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 이게 이 스테이블 코인 이 시대를 맞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법안도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통과를 또 시키는 상황이 그래서 되겠네요. 지금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를
기존 제도권 내의 금융기관, 특히 은행으로 좀 한정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자본금도 많이 낮추고 네. 있고 발행 주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염두에 두고 법안도 네. 심의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코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이런 거룩한 고민은 존버킴은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거긴 이건 염두에도 없어. 그냥 크게 이거 한탕하고 빠질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코인은 막아야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잘 구분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